1990년대 초반 서울 영등포 번화가와 주택가가 맞닿아 있던 이곳은 늘 사람들의 발길로 붐볐습니다. 하굣길 학생들과 퇴근길 직장인들, 장사꾼과 손님들로 어수선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일상이 흐르는 도시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여고생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영등포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 교복 차림의 소녀는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그 후로 그녀의 행방은 끊겼습니다. 며칠 뒤 시민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라졌던 여고생이 결국 변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교복 차림 그대로 도심 외곽의 하천 부근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10대 여고생이었습니다. 당시 1990년대 초 한국 사회는 CCTV도 부족했고 휴대전화도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목격자의 기억과 일부 물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고생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 수업을 마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과 간단히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얌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날도 평소처럼 웃으며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오늘은 집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가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에는 집에 도착하던 딸이 밤 9시가 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공부방에 들렀거나 친구 집에 간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듭해도 연락이 없자 가족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자정 무렵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문장은 그날 이후 도시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가출일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소 성격과 가정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가출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무난했고 또래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가정에도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질 만한 동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은 희미했습니다. 어떤 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본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골목길로 향하는 여학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분명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술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신문과 방송은 이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여고생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해가 지면 혼자 다니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실종된 여고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된 장소는 영등포 외곽의 한 하천 부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버려진 듯한 풀숲 속에서 교복 차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외상이 있었지만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지품 일부가 흩어져 있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차렸지만 사건은 이미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 이 사건은 한순간에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는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는가? 누가 왜 그녀를 노렸는가?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속에서 벌어진 범죄였고 동시에 한국 사회가 가진 치안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영등포 외곽의 하천 부근 풀숲 사이에 누워있던 소녀의 모습은 이미 생명의 흔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교복은 더러워져 있었고 몸 주변에는 소지품 일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서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종에서 곧바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당시 한국의 수사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현장 보존 개념은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고 DNA 분석이나 CCTV 추적 같은 과학 수사 기술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의 대부분은 목격자의 증언과 주변 탐문,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미약한 단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변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학원 동료들,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특별한 원한 관계나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역시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간다고 했다는 진술만 남겼습니다. 범행 공기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더더욱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단서들은 희미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방이었습니다. 교과서와 필기구, 그리고 작은 거울이 들어있던 가방은 찢기거나 훼손되지 않은 채 시신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 목적이라면 가방을 가져갔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목적이 단순한 금품이 아니라는 점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는 구두였습니다. 피해자가 신던 구두 한 짝은 발에 그대로 있었지만 다른 한 짝은 풀숲 속에서 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몸부림치며 발이 빠졌거나 범인이 일부러 벗겨낸 것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엔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상은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부검 기술로는 시간과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단순 타살로 결론지었지만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하천 주변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하천 부근은 밤이면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물가에서 쉬곤 했지만 저녁이 지나면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목격자가 나오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배회하지 않았는지, 학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는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본 적 없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신문은 굵은 활자로 영등포 여고생 피사를 일면에 실었고 TV 뉴스는 현장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심에서 여고생이 살해됐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길을 동행했고 여학생들은 혼자 다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범위를 넓혔습니다. 당시 영등포 일대에는 유흥가와 공장이 섞여 있었고 노숙자나 잡부들이 종종 오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 남학생들, 알던 어른들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갈등을 빚거나 집착했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이었습니다. 사건의 초점은 점점 더 의문으로 옮겨갔습니다. 범인은 왜 금품을 노리지 않았을까? 왜 하필 영등포 외곽의 하천으로 끌고 갔을까?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서 사람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었을까? 경찰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서는 있었지만 그것은 단서라기보다는 의문을 더 키우는 조각들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경찰은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밤에 비명 소리를 들었다. 낯선 남자가 여학생을 따라가는 걸 봤다. 이상한 차가 서 있었다. 그러나 제보는 서로 엇갈렸고 어느 것도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사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줄어들었고 경찰의 수사망도 넓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도시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았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었기에 사람들은 각자의 상상과 추측으로 빈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금품을 노리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가방에는 교과서와 필기도구가 그대로 들어 있었고 현장에서 금품이 사라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단순 강도라면 가방이나 소지품을 가져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것은 일상적인 소지품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범행 동기를 금품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추정했습니다. 누군가 피해자를 노렸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범행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문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영등포 외곽의 하천 근처 풀숲이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긴 했지만 시내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은폐하려 했다면 더 깊은 곳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매한 위치는 오히려 그 장소가 범인의 활동 반경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시신을 그곳에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도 의문을 키웠습니다. 사건은 도심에서 일어났고 저녁 무렵이라면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디로 향했는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몇 목격자는 비슷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낯선 남자가 여학생을 따라가는 모습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들은 모두 달랐고 확실한 증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망 원인 또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외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치명상이었는지 사망 후에 생긴 흔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수법을 추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수법을 알 수 없다면 범인의 특징을 특정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다양한 가설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우연히 피해자를 노린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이라면 시신을 하천까지 옮길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인에 의한 범행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특별히 의심스러운 인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연쇄 범죄와 연결지으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권 일대에서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던 시기와 겹쳐 있었기에 영등포 사건도 그 연장선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법과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괴담의 형태로 사람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하천 근처에서 여학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풀숲에서 교복을 입은 그림자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도심 속에서 평범한 여고생이 사라졌고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것.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당시 경찰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굳어버렸고 매일 아침 학교에 가야 했던 딸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덜 써 내려간 공책이 펼쳐져 있었고 교복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부모는 경찰을 믿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곧 범인이 잡히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달로 이어져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부모는 경찰서를 수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끝없는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여학생들을 키우던 부모들에게는 오랫동안 두려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밤늦게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라.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도 조심해라.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당시 사회의 불안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등포라는 번화한 도심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빠르게 조용해졌고 여학생들은 혼자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도시 생활의 그림자로 남아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궁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그녀를 노렸는지, 어떻게 도심 속에서 흔적을 지울 수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단순히 미제라는 낱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CCTV와 과학수사, 휴대전화 위치 추적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 공백은 범인이 남긴 흔적을 잡아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한 소녀의 죽음은 답 없는 질문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학생이었고 그날도 평범하게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그런데도 도심 한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괴담과 추측은 사라졌지만 본질은 남아있습니다. 범인은 누구인가? 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는가?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국 사회가 잊지 못할 비극으로 남았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많은 도심 한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범인은 왜 어떻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는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건을 다룬 기록물과 기사들은 여전히 같은 결론에 머물러 있습니다.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영등포 여고생 실종 피살 사건. 그날 이후 도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소녀의 이름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남아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리는 점점 복잡해졌고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경찰 조직 또한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존재가 바로 여성 경찰관이었다. 당시만 해도 여경의 수는 극히 적었고 대부분 교통정리나 피해자 조사 보조 업무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여경의 존재만으로도 사회는 여성도 치안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시기에 경찰학교를 막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된 한 젊은 여경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 22살의 나이에 제복을 입은 그는 단정하고 성실한 태도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꼼꼼한 메모 습관과 늘 규정에 맞는 복장,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근무 태도로 선배 경찰들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는 존재였다. 가족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자 든든한 언니이자 동생이었다. 사건 당일,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시작했다. 낮 근무를 마치고 저녁 무렵 선배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섰다. 순찰 구역은 서울 외곽의 변두리, 주택가와 작은 상권이 뒤섞인 평범한 지역이었다. 저녁 9시 무렵 무전기를 통해 본부와 마지막 교신이 오갔다. 이상 없습니다. 순찰 마치고 복귀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날 밤 지연은 지구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선배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은 일관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둘이 잠시 떨어졌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함께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지연만 사라졌다고 말했다. 분명한 건 순찰을 마치고 복귀해야 했던 젊은 여경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근무 이탈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지인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휴대전화조차 없던 시절 그녀와 닿을 방법은 전혀 없었다. 그제야 경찰 조직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그것도 드문 존재였던 여경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내부 보고가 올라가자 긴급히 수색이 시작되었으나 결과는 허망했다. 어디에도 지연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다. 순찰 중 사라진 여경 지연, 흔적 없는 미스터리라는 제목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경찰관이 그것도 근무 도중 젊은 여성이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사건은 단숨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이름은 신문기사와 방송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수사와 추측이 쏟아질수록 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묻게 되었다. 그녀는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것인가? 지연은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가난했고 부모 세대는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몸을 바쳤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속에서도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랐다. 학교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은 그녀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두터웠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떠들 때도 지연은 조용히 교과서를 펴놓고 글씨를 적었다. 그녀가 경찰의 길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안정된 직업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여성 경찰은 극히 드물었고 사회적 인식도 아직은 편견이 강했다. 그러나 지연은 자신이 직접 사회의 안전을 지켜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발생한 도둑 사건과 폭력 사건을 목격하며 경찰의 존재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심이 결국 그녀를 경찰학교로 이끌었다. 경찰학교 시절의 지연은 모범생이었다. 체력적으로 남성 동기들보다 불리했지만 악착같이 훈련을 따라갔다. 자격 실습에서 기록이 떨어질 때마다 혼자 남아 연습을 했고 체력 훈련이 끝난 후에도 운동장을 돌며 체력을 길렀다. 그 성실함은 교관들과 동기들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졸업식 날 그녀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제복을 입은 딸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 순간만큼은 가난과 고단함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서울 외곽의 지구대에 배치된 지연은 처음부터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관할 구역은 주택가와 상가가 뒤섞여 있었고 밤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메우곤 했다. 여성 경찰이 드물었기에 주민들은 그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환영했고 어떤 이는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보다 꼼꼼히 업무를 기록했고 늘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출근의 준비를 마쳤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제일 믿음직한 막내로 불렸다. 사건 당일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낮 근무에서 지연은 교통지도를 도왔고 민원 접수를 정리했다. 동료들은 그녀가 특유의 꼼꼼한 필체로 사건 기록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오후 늦게 그녀는 잠시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와 안부를 나눴다. 어머니는 밥은 챙겨 먹었니? 하고 물었고 지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평범한 대화가 가족과 나눈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밤이 되자 지연은 선배 경찰과 함께 순찰을 나섰다. 순찰 구역은 크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었지만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어 어두운 골목이 많았다. 술집에서 나온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문을 연 구멍가게 앞에는 아이들이 남아있었다. 지연은 늘 그렇듯 메모장을 꺼내 순찰 경로와 이상 상황을 적었다. 작은 습관 같았지만 그 기록들은 그녀가 성실히 임무에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오후 9시 무렵 지연은 무전기를 들고 본부와 교신했다. 이상 없습니다. 순찰 마치고 복귀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톤이었다. 본부의 담당자는 짧게 알았다 하고 답했다. 그것이 마지막 교신이었다. 그 이후의 상황은 흐릿하고 모호하다. 함께 순찰을 돌았다는 선배의 증언은 일관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잠시 다른 골목을 확인하는 사이 지연이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함께 걷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이 뒤엉키자 의혹은 더 커졌다. 도대체 몇 분 사이에 성인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단 말인가? 지연이 사라진 장소는 주택가와 작은 상점들이 이어지는 길목이었다. 밤 9시, 아직 완전히 늦은 시간도 아니었다. 주변 주민 중 일부는 순찰하는 두 경찰관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이후의 행적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골목 자체가 그녀를 삼킨 듯 지연의 흔적은 흔들린 가로등,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탈로 생각한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자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지연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규정을 어기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순찰 중인 경찰이 사라진다는 것은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지구대는 곧장 수색을 시작했다. 동료 경찰들은 골목 구석구석을 뒤지고 인근 하천과 공터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발자국도 유류품도 목격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자취를 감췄다. 그날 밤 지연의 부모는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았다.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리며 외쳤다. 어떻게 근무 중인 경찰이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단순한 근무 이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경찰 조직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 일부 동료들은 은근히 입을 다물었고 상부에서는 불필요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럴수록 사건은 더 큰 의문을 낳았다. 시민들은 신문에 실린 짤막한 기사 제목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순찰 중 사라진 여경 지연, 행방묘연. 사람들은 경찰관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면 누가 시민을 지켜주겠느냐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지연이 사라진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건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근무 중 경찰관이 실종된 사례는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상부는 당황했고 내부에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기류가 먼저 퍼졌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지구대는 상급 부서에 보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고 시각과 내용이 뒤엉켜 있었다. 어떤 기록에는 밤 10시로 또 다른 기록에는 11시 이후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런 모순은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인상을 남겼다. 현장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은 경찰 테이프로 막혔고 형사들이 바닥과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거의 없었다. 신발 자국 몇 개, 담배꽁초 몇 개가 전부였다. 문제는 이 골목이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다는 점이었다. 흔적은 너무 많았고 그중 어느 것이 지연과 관련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함께 순찰을 나갔던 선배 경찰의 진술은 의혹을 더욱 키웠다.
그는 처음에는 지연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잠시 다른 골목을 확인한 사이 지연이 사라졌다고 말을 바꿨다. 조사관들은 그의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의 태도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신을 키웠다. 수색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인근 하천, 폐가, 버려진 창고, 산길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지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지구대는 주변 주민들을 불러 탐문 조사를 벌였다. 몇몇 주민은 순찰 중인 두 사람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 이후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어떤 이는 멀리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시각이나 위치는 알 수 없었다. 언론은 사건을 빠르게 보도했다. 근무 중 여경 실종, 경찰 조직 충격이라는 제목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시민들은 경악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퍼져나갔다. 경찰관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면 보통 시민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방송 뉴스에서는 지연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찾아달라 호소하는 장면이 내보도되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의 태도는 달랐다. 외부에는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부 간부들은 경찰관이 근무 중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의 권위를 손상시킨다며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보고서는 간결하게 작성되었고 불리한 내용은 누락되었다. 수사관들조차 자유롭게 사건을 언급할 수 없었다. 그럴수록 동료들 사이에서는 음모론과 불신이 퍼졌다. 지연의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는 경찰서 앞에서 매일 항의했다. 내 딸은 근무 중에 사라졌다. 경찰이 책임지고 찾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 느낀 것은 차가운 벽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그 흔적 하나 잡히지 않았다. 수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언론도 초기에 집중 보도를 멈추고 다른 사건들에 관심을 옮겼다. 그러나 여론 속에서는 경찰의 무능과 은폐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어떤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렇게 썼다.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자기 동료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조직에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그 사이 지구대 동료들은 불안에 휩싸였다. 순찰을 나가는 경찰들 사이에서 우리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이 흘러나왔다. 야간 근무를 꺼리는 이들도 생겨났다. 사건 현장을 지날 때마다 동료들은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말했다. 몇몇 동료는 조심스레 조직 내부 범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혹시 누군가가 내부에서 무언가를 숨기려 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곧바로 상부의 귀에 들어갔고 관련자들은 허위 사실 유포로 경고를 받았다. 내부 분위기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고 진실은 어둠 속에 더 깊이 묻히는 듯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지연의 흔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미제 수사로 전환하며 사건을 기록 속에 남겼다. 그러나 가족과 시민들은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근무 중 경찰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불신과 불안을 심어주었다. 지연이 사라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공식 수사 기록은 빈칸만 늘어갔고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쉬지 않았다. 주민들과 언론 그리고 동료들까지 저마다의 의혹과 가설을 내놓으며 사건은 점점 더 커다란 미스터리로 변해갔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납치설이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구역은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불 꺼진 창고와 공터가 드문드문 있었다. 누군가 미리 잠복하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지연을 끌고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허점이 많았다. 순찰 근무 중이었고 동행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납치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단 몇 분 만에 경찰관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보통 범죄자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내부 은폐설이었다. 당시 함께 순찰을 나간 선배 경찰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상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혹을 키웠다. 지연이 조직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되어 위험에 처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경찰 조직을 향한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사고사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혹시 골목 어딘가에서 실수로 다쳤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수색은 이미 철저히 이루어졌고 시신이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사고였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사고사 가설은 금세 힘을 잃었다. 일부는 지연의 자발적 실종을 의심했다. 혹시 그녀가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연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장래에 대한 계획도 분명했다. 게다가 근무 중이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실종은 설득력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괴담과 소문은 점점 더 자라났다. 어떤 이는 그날 밤 골목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말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지연이 마지막으로 순찰했던 구역 근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환영을 보았다고까지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공포를 부추겼고, 사람들은 밤마다 그 골목을 지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사건은 경찰 조직의 권위를 흔드는 상징이 되었다. 국회에서도 한때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자기 동료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안전을 맡겨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 공식적인 수사 상황은 진행 중이라는 말로 덮였고, 결국 대중은 점점 더 큰 불신을 품게 되었다. 지연의 가족은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파출소 앞을 찾아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딸은 절대 스스로 사라질 아이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들의 호소는 점차 잊혀졌다. 언론은 다른 사건에 눈을 돌렸고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다. 사건은 하나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혹은 골목을 지나며 속삭였다. 그 여경 말이야, 아직도 못 찾았다지. 내가 듣기로는 조직이 숨긴 거래. 이런 대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연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사회적 파장이 되었다. 여경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사회에 던진 의미는 그녀의 실종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여성 경찰관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도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1980년대 한국 사회에 묵직한 불안을 남겼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의혹은 끝없이 쌓였지만 진실을 가리키는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지연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녀의 행방은 그림자처럼 사라진 채였다. 지연이 사라진 그날 이후 그녀의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매일 밤 아버지는 집 앞 골목에 서서 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메마르고 쉰 뒤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연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교복이 걸린 옷장은 닫히지 않았고 작은 책상 위에는 메모장과 볼펜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여갔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지연이 돌아왔을 때 예전 모습 그대로 맞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동생들은 성장하면서도 늘 누나의 부재를 의식했다. 졸업식, 생일, 명절, 가족이 모이는 순간마다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다. 지연의 사진은 거실 한쪽에 놓여 있었고 가족은 매일 촛불을 켜며 무사 귀환을 기도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수록 희망은 차갑게 식어갔다.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은 금기처럼 취급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쉬쉬하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록 속에서 지연의 이름은 존재했지만 수사 진척은 없었다. 몇몇 후배 경찰은 밤 근무를 나설 때마다 지연 선배님 사건 처음 되면 어떡하나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내뱉었다. 그 농담이 불편한 웃음을 남겼지만 동시에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세월은 흘렀고 사건은 잊혀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단 하루도 잊힌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쇠약해진 몸으로도 매년 경찰청 앞을 찾아가 딸의 이름을 외쳤다. 기자들도 찾아오지 않았고 언론도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림 속에 남아있었다. 지연아, 널 꼭 찾을 거야.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한 변두리 지역이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던 중 낡은 창고 안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경찰 제복의 일부와 빛이 바랜 작은 수첩이 있었다. 수첩의 첫 장에는 지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수첩은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고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만 몇 줄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찰 중 이상한 기척을 느낌. 다시 확인 필요. 그 짧은 문장은 지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수첩에는 행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기록을 남겼다는 증거뿐이었다.
제복 조각 역시 시간이 오래 지나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가족과 동료들은 그것이 지연의 흔적이라고 믿었다. 이 발견은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문과 방송은 10년 만에 드러난 여경 지연의 흔적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궁금증에 휩싸였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기억은 흐려졌으며 증거는 소실되었다. 결국 그 작은 단서조차 미궁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는 가족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최소한 지연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흐린 눈으로 수첩을 꼭 쥐며 말했다. 우리 딸은 끝까지 경찰이었다. 오늘날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한국 사회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근무 중 여경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경찰 조직과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의문을 남겼다. 그리고 10년 후 발견된 작은 수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상징하는 유일한 흔적이 되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속삭인다. 지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누가 그녀를 데려간 것일까? 아니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90년대 초 제주도의 숲속에서 단 한 명의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주 동부 오래된 숲 비자림. 수학여행이나 소풍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는 이곳은 그날 이후 한 아이의 이름을 삼켜버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민호.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밝고 장난기 많았던 아이였지만 1990년대 어느 봄날 숲속으로 들어간 후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교시에서, 출석부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입술 위에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주 비자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숲입니다. 수백 년을 버틴 비자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나무들은 단순히 숲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벽처럼 사람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햇빛은 나무잎과 인맥 사이로 쪼개져 내려왔고 빗줄기는 땅에 닿기도 전에 흩어져 어둡고 불규칙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숲의 바닥은 현무암 자갈과 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주 화산섬 특유의 땅은 물을 오래 머금고 있었고 비가 내린 뒤에는 낙엽과 이끼가 얇은 막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찍히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렸고 누군가 지나간 흔적은 단 몇 분 만에 숲의 일부로 흡수되었습니다. 정돈된 산책로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나무 데크와 관리용 로프가 사람들의 동선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걸음만 옆으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낮은 관목이 시야를 가렸고 비자나무의 뿌리들은 사방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뿌리가 발목을 붙잡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익숙한 길은 곧바로 낯선 미로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곧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어서면 길은 수없이 굽이쳤고 똑바로 걷는다고 해도 어느새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숲의 바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관광버스가 주차장에 줄지어 섰고 기념품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안쪽으로 들어서면 그곳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듯 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소풍날이었습니다. 민호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아침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에는 따뜻한 밥과 달걀지단이 곱게 담겨 있었고 아이들의 손에는 과자 봉지가 하나씩 쥐어져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아이들은 노래를 불렀고 창밖으로는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과 차가운 바람은 봄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민호를 기다린 건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버스는 비자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줄지어 내렸고 교사들은 인원수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아이들은 안내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고 숲의 초입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햇빛은 여전히 높았고 숲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문제는 점심 이후였습니다. 돗자리가 펴지고 도시락이 열렸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사과, 오렌지 향이 숲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나누며 먹었고 사진기를 가진 학생은 친구들을 찍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은 잠시 짧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짧은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념품을 사러 나갔고 어떤 아이들은 표지석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숲길 옆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 몇 걸음뿐이었고 모두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호는 나무와 나무 사이 작은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발자국 뒤 그의 모습은 숲에 삼켜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숨바꼭질을 하듯 금세 나타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돗자리 위에서는 과자의 봉지가 비워졌고 음료수 캔은 반쯤 눌린 채 흙바닥에 놓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다시 모여들었지만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은 숲속 어딘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민호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 뒤, 돌 뒤, 관목 사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민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교사들은 즉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출석부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 줄, 두 줄,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민호만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숲은 깊어졌고 그림자는 더욱 길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온 바람은 오히려 숲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와 선생님의 목소리만이 숲 속에 메아리쳤습니다. 민호의 실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단 몇 걸음 옆에서 사라진 사건, 흔적도 발자국도 소리도 남기지 않은 실종. 숲은 민호의 이름을 삼킨 뒤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작은 소동으로만 보였습니다. 숲속 어딘가에 숨어 장난을 치는 것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뒤와 돌무더기를 돌아다니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짧게는 웃음 섞인 목소리였고 길게는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숲은 아무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곧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으고 다시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대답했지만 그 한 자리만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불렸지만 숲은 그대로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처음 수색은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비자림의 초입, 관리 로프 근처, 안내판이 있는 길목을 중심으로 아이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을 헤치고 돌틈을 살피고 큰 나무 밑동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하나, 옷자락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불과 몇 분 전까지 모두의 시야 안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숲속으로 발을 디딘 순간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신고는 곧바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과 군인들이 합류했습니다.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숲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따라가며 수색했고 밤에는 손전등과 랜턴 불빛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숲은 사람들의 의지를 조롱하듯 단 하나의 흔적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색견도 투입되었습니다. 민호의 옷가지에서 냄새를 맡게 한 후 숲속으로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짖으며 흙길을 따라 움직였지만 일정 지점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개가 맴돌던 곳은 나무 뿌리와 낙엽이 겹겹이 쌓인 평범한 흙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추락 흔적도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흔적이 뚝 끊긴 지점, 마치 아이가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듯한 자리였습니다. 수색은 점점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숲의 가장자리, 마을과 이어지는 길, 심지어 인근 저수지까지 수색되었습니다. 헬기가 상공에서 숲을 내려다보았고 확성기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숲의 바람 소리와 폭포의 물소리만이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묘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비자림은 오래전부터 전설이 내려오던 숲이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놀면 안 된다. 낯선 바람이 불 때는 숲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 노인들은 오래된 금기를 떠올렸고 일부는 아이가 숲의 신에게 잡혀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숲은 더욱 무겁게 변했습니다. 낮에는 아이의 이름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지만 밤에는 어둠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수색 인원들은 밤마다 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야 했습니다. 숲의 그림자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일부 수색대원은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분명 사람의 발소리 같았지만 그 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또 다른 이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달려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흔적도 아이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진 시각은 한낮이었고 숲의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그가 사라지는 순간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나무 사이로 들어갔다는 증언만 남았을 뿐 그 뒤는 완전히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숲으로 들어가 밤이 되어서야 빠져나왔습니다.
비자나무의 두터운 줄기 사이를 하나하나 살폈고 낙엽을 걷어내며 손끝으로 작은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동시에 새겨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숲이 아이를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민호의 실종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남았지만 그 안에 담기지 못한 것은 숲속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공포였습니다. 발자취가 끊긴 지점, 대답하지 않는 숲, 그리고 끝내 나오지 않은 아이의 모습. 그 모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민호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합리적 설명을 찾지 못했고 대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과 괴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자림은 제주의 다른 숲들과 달리 특별한 금기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놀면 안 된다. 비자림 안에서 부는 바람은 사람을 부른다. 이 말은 단순한 예시하기로만 들렸지만 민호가 사라진 뒤부터는 모두가 그 금기의 의미를 새롭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밥과 술을 올리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오라는 기도가 숲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숲은 여전히 침묵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꿔 불었고 나무짚은 아이의 이름을 흉내 내듯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서 분명 민호의 웃음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자림에 얽힌 또 다른 전설도 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없었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만 전해졌습니다. 민호의 이름도 이제 그 명단에 새겨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괴담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숲속에서 아이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흙길 위에서 작고 희미한 손자국을 발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려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증언은 불확실했고 숲은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자림은 울창한 숲과 독특한 지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무암 지대는 작은 동굴과 숨고를 품고 있었습니다. 표면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려운 공간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그곳에 빠져들었다면 발자국이 남지 않고도 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방향 감각 상실이었습니다. 숲은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시간 감각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다른 길처럼 보였고 뒤돌아본 길은 전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흔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발자국도 옷가지도 장난감 하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숲이 아이를 완전히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과학적 설명보다 전설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숲에 깃든 무언가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이야기. 그날 이후 비자림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삼켜버린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자림을 찾는 이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숲 안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올 때 혹은 낙엽이 소리를 내며 움직일 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 그 느낌은 결코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민호의 실종은 합리와 비합리, 과학과 전설의 경계 위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무겁게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의 실종 사건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수색은 실패로 끝났고 경찰은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짧았지만 그 기록에 담기지 못한 것은 숲속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백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색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철수했고 경찰도 다른 업무로 복귀했습니다. 남은 것은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불안뿐이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는 숲 입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숲은 아무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민호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짧게 보도했고 방송은 몇 차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궁에 빠진 사건으로 단 한 줄의 기록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숲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비자림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숲 방향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이름은 그 금기를 증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라진 아이의 이름은 곧 숲의 이름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괴담은 이어졌습니다. 숲속에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언, 밤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는 이야기, 낙엽 위에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소문. 그 모든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과학자들과 탐험가들도 숲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GPS 장비와 카메라를 들고 숲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종종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전파는 닿지 않았고 화면은 갑자기 꺼지기도 했습니다. 탐험가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숲은 마치 사람들을 시험하듯 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건은 지금도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숲은 왜 아무 흔적도 내놓지 않았는지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조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실종은 여전히 의문을 남겼습니다. 비자림은 지금도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햇빛 아래서는 평화로운 산책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숲의 깊은 곳,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자리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이야기가 속삭이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호의 이름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실종이라는 두 글자로만 남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숲을 지나는 이들은 여전히 낮게 속삭입니다. 여기에는 한 아이의 이름이 남아있다. 민호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백, 전설과 괴담이 교차하는 공간,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름. 제주 비자림은 지금도 그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조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숲이 삼킨 또 하나의 전설이었을까요? 숲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들은 침묵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1990년대 강릉의 한 여고생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이름은 교실에도, 가족의 집에도, 그리고 기록 속에도 남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고생의 이름은 지연,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어느 봄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강릉은 1990년대에도 비교적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동해안의 도시, 관광객과 학생들이 어울려 다니는 해변과 시내 중심가가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작은 극장과 분식집, 서점,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고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채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는 1990년대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지연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는 끝내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귀가 지연으로 여겨졌습니다. 친구들과 더 놀고 있거나 책방이나 오락실에 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초저녁까지 기다렸지만 밤이 깊어가도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되었을 때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곧 도시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경찰은 곧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시내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버스 시간표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그녀는 분명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혹은 그 전에 사라졌는지 정확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시내 전역을 수색했습니다. 버스터미널, 골목길, 빈 건물, 심지어 인근 해안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가방과 구두 일부가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방은 골목길 모퉁이에서 발견되었고 구두 한 짝은 먼지 쌓인 길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명확한 단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지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고 교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한 명의 여고생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릉은 작은 도시였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입과 귀는 빨랐습니다. 사건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밤길을 조심하라. 골목길에서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직접 데리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시간,
사라진 장소, 사라진 사람, 그 어느 것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다는 목격만이 전부였습니다. 지연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갈등을 겪지도 않았고 집을 나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평범했고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연을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집을 나섰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침이 밝아와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이름만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수사와 단서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찾은 흔적, 그리고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넣은 수많은 의문들. 지연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사건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 밤, 경찰은 강릉 시내 주요 길목과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여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가족과 학교를 넘어 도시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를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그곳은 시내 중심가의 작은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지연은 분명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든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 몇 명은 혹시 그녀를 태운 적이 있는지 조사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불분명했고 확실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비슷한 교복 차림의 학생을 본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학생이 지연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의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내 골목길 모퉁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필통, 공책, 작은 거울, 그리고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일상적인 물건이었지만 그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방이 범인의 유기일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구두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연이 신던 구두로 보였지만 또 다른 짝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강릉 전역을 뒤졌습니다. 시내 상점,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지나가던 행인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을 본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분명 도심 한가운데에서 사라졌는데 목격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던 시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도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오후 수업을 마친 뒤 친구들과 분식집에 갔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그녀가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지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에 탑승한 기록은 없었고 그 이후로는 행방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째, 도심 납치. 지연이 버스를 기다리던 순간 누군가 접근해 강제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방과 구두가 버려진 것은 그 증거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의적 실종, 즉 가출이나 스스로 사라진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가정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고 학교 생활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증언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첫 번째 가능성, 즉 범죄 개입을 더 무게 있게 보았습니다. 수사는 확대되었습니다. 밤마다 경찰차가 순찰을 돌았고 수색견이 동원되었습니다. 바닷가, 공원, 골목길, 버스 차고지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망은 넓어졌지만 사건은 더 깊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가방과 구두가 발견된 위치였습니다. 그것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단순히 낙오된 물건이라면 사람들이 바로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옮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둘째, 목격자의 부재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여고생이 사라졌는데 그 순간을 정확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았던 시내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셋째, 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분식집을 나온 시각과 가방이 발견된 시각 사이에는 뚜렷한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시에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외출을 자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조용해졌습니다. 여고생의 실종은 단순히 한 가족의 아픔을 넘어 도시 전체를 불안에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망을 넓혀 강릉 인근 지역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을 보았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차역, 터미널, 모텔, 여관까지 조사했지만 단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서로 보였던 가방과 구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수사 초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하나도 확실하게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경찰 기록에 실종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그 단어가 결코 하나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퍼져나간 의문점과 추측, 그리고 괴담으로 이어집니다. 지연의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가설과 이야기들을 낳은 미궁이었습니다. 지연의 실종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수많은 의문과 추측, 그리고 괴담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의 설명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물건의 위치였습니다. 가방과 구두 한 짝은 실종 직후 바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경찰 수색이 반복된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그것들은 사람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심의 골목길과 길가에서 발견된 물건이 처음 며칠 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물건을 옮겨두었다고 추측했습니다. 마치 여기에 있었다는 흔적만 남기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목격자의 부재였습니다. 강릉 시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여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격자는 있었지만 모두 애매했습니다. 비슷한 여고생을 본 것 같다는 말뿐 확실히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시내에서 어떻게 단 한 명도 못 봤을까? 이 질문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친구들과 헤어진 시각부터 가방이 발견된 시각까지의 짧은 시간, 불과 30분 남짓의 공백이었지만 그 사이에 지연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이 오히려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길어진 시간이면 도망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불과 몇십 분 만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더 이상하다. 이 의문들이 쌓이면서 사건은 단순한 수사 기록이 아니라 괴담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시내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연이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근처 낡은 건물에서 그녀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밤길에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며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괴담 중 일부는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구두가 발견된 골목은 원래부터 귀신이 나온다고 했던 곳이다. 밤마다 여고생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하나 더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건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신문은 강릉 여고생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사건을 다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단서 없음, 미궁. 이 반복되는 보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째는 범죄 개입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지연을 납치했다는 의견입니다. 가방과 구두가 고의적으로 버려졌다는 정황은 범인이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는 괴담비합리적 설명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연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끌려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구두 한 짝만 발견된 사실은 사람이 사라질 때 남기는 흔적이라는 괴담과 결합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게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강릉 시내는 예전보다 훨씬 빨리 조용해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다녔고 밤길은 텅 비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의 장소처럼 여겨졌습니다. 거기서 지연이 사라졌다. 이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누군가 사라졌다는 것은 일반적인 실종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확대해도 증거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건은 기록 속에 실종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단어가 단순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심에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여고생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연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가족은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의 수사에 의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줄어들고 불안은 커졌습니다. 부모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 딸을 보지 않았을까? 작은 단서라도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은 스스로 나섰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였고 시장과 버스터미널, 학교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아들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 희망 하나로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며칠이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이 몇 달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점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가족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지연의 방은 그대로였고 책상 위에는 그녀의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그날 아침까지 덮었던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여고생이 서 있는 걸 봤다. 골목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처럼 전했고 다른 누군가는 그저 괴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단 2글자, 실종만 남았습니다. 그 단어는 냉정했고 사람이 사라진 원인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는 딸의 이름을 잃어버린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점점 잊혀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당시의 동창생들은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동창회가 열리면 지연의 이름이 늘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웃던 아이가 이제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릉 시내는 변했습니다. 낡은 극장은 문을 닫았고 버스 노선은 달라졌습니다. 구두가 발견되었던 골목은 정비되어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아는 이들에게는 그 길이 여전히 두려움의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의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단서로 보였던 가방과 구두, 목격자들의 불분명한 진술, 짧은 시간 동안의 공백, 그 모든 것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여고생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사건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연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실종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풀리지 않은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강릉 여고생 실종 사건. 그날 이후 도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밤길을 조심했고 버스 정류장은 두려움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기록은 묻습니다. 지연은 어디에 있는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가? 숫자로 기록된 실종이라는 단어 뒤에는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미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리산 깊은 곳, 가장 험준한 계곡으로 알려진 칠선계곡.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공포와 미스터리를 불러온 장소였습니다. 1980년대 이곳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산악팀이 집단으로 실종된 것입니다. 장비와 발자국 일부는 남아 있었으나 그 흔적은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고 지금까지도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칠선계곡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옵니다. 옛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7 신선이 머물던 곳,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 불렀습니다.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함부로 발길을 들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조차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산악붐이 일어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위험한 곳에 도전하려는 젊은 산악인들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들에게 칠선계곡은 단순한 금지 구역이 아니라 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단순한 조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전설 속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19만 6,070년대 한국 사회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했고 도시에는 새로운 빌딩들이 올라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모험과 도전을 외쳤고
전국 곳곳에 산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산들을 새로운 무대로 여겼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더 험난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 곧 젊음의 증명이자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은 남다른 존재감을 지녔습니다. 태백산맥 남쪽에 웅장하게 솟은 이 산은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칠성계곡은 지리산에서도 특별한 구역이었습니다. 이름처럼 7개의 폭포와 수많은 소저가 이어져 있으며 깊고 가파른 절벽이 양쪽에서 계곡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줄기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극도로 험준한 지형은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국립공원 당국은 오래전부터 칠성계곡을 통제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출입을 막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지도에도 위험 지역, 진입 금지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재는 오히려 산악인들의 도전 정신을 더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특히 대학 산악회들은 서로 경쟁하듯 칠성계곡을 통과했다라는 기록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산악회 내부에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칠성계곡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들였습니다. 1980년대 어느 여름, 수도권에서 모인 한 산악회 일행이 칠성계곡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2030대의 청년들이었고 몇 명의 경험 많은 선배가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계곡 입구는 겉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옅은 물 한 개가 바위를 덮고 새들이 숲속에서 지저귀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서자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돌길은 거칠었고 계곡물은 빠르게 흐르며 바위를 때렸습니다. 절벽은 높게 솟아 있었고 발을 디딜 곳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산악인들은 차례차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배낭은 무거웠고 장비는 낡았지만 그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지도에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길은 지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물이 새로 길을 내고 낙석이 길을 덮어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했습니다. 앞사람이 바위를 오르면 뒤따르는 이가 손으로 잡고 올랐습니다. 그러나 오후가 채 되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간 지점까지 함께하던 일행 몇 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있던 이들은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그들의 모습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발자취는 바위 위에 선명히 남아 있었으나 일정 지점에서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낙석 흔적도 없었고 깊은 물웅덩이도 없었습니다. 등삼화 자국이 이어지다가 돌연 사라진 지점은 평범한 바위와 흙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고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른 일행들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짐이 흩어져 있었고 배낭 한 개가 젖은 채 바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일행은 당황했지만 곧 구조 요청을 위해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마을과 경찰, 구조대, 언론까지 모두를 끌어들이는 미스터리로 번져갔습니다. 실종 소식은 곧바로 경찰과 구조대에 전해졌습니다. 산악회 일행이 산을 내려와 신고를 접수한 시점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다급하게 움직였고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칠성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칠성계곡의 길은 좁고 험준하여 어둠이 깔리면 불빛조차 뚫고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바위 표면만 어렴풋이 비쳤고 그 너머의 깊은 숲과 절벽은 검은 장막처럼 다가왔습니다. 바람은 협곡을 타고 울부짖듯 불어왔으며 물소리는 더 크게 울려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밧줄을 내려 절벽을 탐사하고 개를 풀어 냄새를 조졌습니다. 그러나 일정 구간에서 냄새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치 공기 속에서 흔적이 사라진 것처럼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은 계곡 바위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지점에서 발자국은 멈췄고 그 뒤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낙석 자국도 미끄러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들이 단숨에 사라졌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수색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헬기가 상공에서 계곡을 훑었지만 수풀과 절벽이 뒤엉켜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늘에서 본 칠성계곡은 마치 깊은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좁고 긴 협곡은 안개에 덮여 있었고 그 안은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낮에는 수색을 하고 밤에는 불을 피워 잠시 쉬었습니다. 밤이 되면 협곡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물소리는 낮보다 더 크게 들렸고 바람은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불빛 너머는 끝없는 어둠뿐이었고 그 속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일은 점점 희미한 희망이 되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젖은 배낭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물에 젖은 옷가지와 간단한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낭이 발견된 위치는 마지막 발자국이 끊긴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밀려 내려왔다고 보기엔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또 다른 구조팀은 계곡 아래쪽에서 낡은 등산화 한 켤레를 찾았습니다. 신발끈은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진흙과 낙엽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발이 발견된 곳 역시 실종 지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신발을 옮겨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고 계곡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는 지리산 칠선계곡, 산악인 실종이라는 제목이 실렸습니다. 짧은 기사 속에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장만이 덧붙여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조난 사고로 정리하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산악인들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실종된 팀과 교류하던 다른 산악회들은 사건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지도 위에 실종 지점을 표시했고 그 지점은 모두 비슷한 구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발자취는 항상 사라졌습니다. 구조대의 공식 보고서에도 이상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발자국이 뚜렷하게 이어지다가 일정 지점에서 갑자기 끊김, 주변에서 낙서, 미끄러짐, 추락 흔적 없음, 냄새 추적 불가, 지하 확보 불가. 보고서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은 오래된 불안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선계곡을 함부로 찾지 않았고 밤이면 계곡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공간, 그것이 칠선계곡이었습니다. 실종은 단순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와 실종이 이어지면서 칠선계곡은 점점 더 무거운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자연의 위협이라는 설명, 다른 하나는 오래된 전설이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칠선계곡의 실종 사건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점점 합리적인 설명을 넘어 오래된 이야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은 예로부터 수많은 전설과 신앙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칠선계곡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계곡을 7 신선이 머물렀다 하여 칠선이라 불렀습니다. 신성한 기운이 서린 곳이라 하여 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마을의 노인들은 이곳을 신령스러운 금기의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함부로 사람의 욕심으로 발길을 들여서는 안 되며 특히 밤에는 더욱 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시간이 지나며 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계곡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떠돌아다니는 장소라 여겼고 어떤 이는 물길과 바위에 신령이 깃들어 길을 잃게 만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야기는 구체적 증거가 없었지만 반복된 실종 사건은 사람들에게 전설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밤의 칠선계곡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고 계곡물은 낮보다 더 큰 울림을 냈습니다. 폭포는 끊임없이 떨어졌지만 그 소리는 때로는 울음처럼 때로는 부르는 듯한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산악인들 가운데 일부는 계곡에서 설명하기 힘든 소리를 들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공포와 전설이 더씹혀지며 더욱 신비한 체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실종자들의 장비가 종종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점도 전설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흔적은 항상 일정한 구간에서 끊겼고 장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힘이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은 신령이거나 원혼이거나 혹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의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적 해석도 이어졌습니다. 지리산의 지형은 복잡하고 특히 칠선계곡은 한국에서도 가장 험준한 구조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낙석지대, 급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함몰 지점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바위와 흙이 무너져 길을 바꾸었고 작은 와류는 성인 남성도 쉽게 휩쓸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지형적 특징이 실종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자국이 갑자기 끊기는 것은 낙석이나 급류로 인해 흔적이 덮였기 때문일 수 있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깊은 소와 폭포 아래에서 와류에 갇혀 떠오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칠선계곡은 폭포와 소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아래로 떨어진 시신이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조대 기록에도 물길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구간이 많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지하 안반 사이로 물이 흘러들어가 다시 다른 곳에서 솟아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 지점에 휩쓸리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장비 일부는 실종 지점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발견되었는지, 왜 냄새 추적견이 일정 구간에서 갑자기 흔적을 잃어버렸는지, 왜 시신은 단 한 구체도 발견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 가지 해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칠성계곡은 단순히 자연이 만들어낸 위험의 공간인가? 아니면 오래된 전설과 신앙이 실제로 살아 쉬는 장소인가? 이 질문은 지금도 명확히 답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전설은 더 강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과 전설적 해석이 교차하는 공간. 그것이 칠성계곡이었습니다. 실종 사건 이후 칠성계곡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조난으로 기록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 한 구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곡을 향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악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칠성계곡을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 불렀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는 절대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곡을 무서워했고, 청년들은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쉽게 발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작은 실종 사건들은 이어졌습니다. 등산객 한두 명이 자취를 감추었고, 장비 일부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대부분 조난으로 정리되었으나 목격자가 없는 실종은 언제나 새로운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에서는 가끔씩 제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계곡 입구에서 쌀을 뿌리고 물을 떠놓고 촛불을 켰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에도 촛불은 이유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된 전설이 여전히 계곡을 지배하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0년대에 이르렀습니다. 국립공원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칠성계곡 주요 구간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안내판에는 위험지역, 진입금지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탐험가들과 방송팀은 여전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현대의 탐험 기록에도 이상한 체험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자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기록했고, 어떤 이는 길이 분명히 이어져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사라진 듯한 감각을 느꼈다고 남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탐험가는 계곡 안에서 강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받아 발길을 돌렸다고 적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협곡의 구조와 습도, 그리고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전파가 닿지 않고 시각적 착시와 심리적 긴장감이 사람들에게 환영 같은 체험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늘 부족함이 남았습니다. 칠성계곡은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탐방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출입이 금지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기심 많은 이들은 몰래 계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기는 기록에는 아름다움과 동시에 압도적인 공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맑은 폭포와 웅장한 절벽,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은 언제나 사람들을 매혹하면서도 두렵게 만듭니다. 지리산 전체를 바라보면 그곳은 평화롭고 장엄합니다. 그러나 칠성계곡만큼은 유독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미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지만 사건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산악인과 탐험가들은 묻습니다. 칠성계곡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자연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전설 속에 숨겨진 힘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실종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설명할 수 없는 공백만을 남겼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성계곡은 지금도 깊은 숲속에서 조용히 물소리를 이어갑니다. 폭포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계곡은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아름다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낍니다. 어쩌면 그것이 칠성계곡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지닌 압도적인 위력과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둘이 만나 만들어낸 공간이 바로 칠성계곡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진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공간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궁이며 미스터리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지리산 칠성계곡, 수십 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실종의 기억, 그것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조난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일까요?